안녕하세요. 좌포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주의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회원들이 이런저런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회원은 7,200만 원짜리 월세가 1,000에 35 물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6,8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00에 35를 받을 수 있어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계약 하기 전에 이렇게 가격 갖고 서로 협상을 하면서 7,200이 6,800까지 내려왔던 이유는 그 집주인이 돈이 급히 필요한데 1,8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먼저 주면 6,800까지 가격을 내고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6,8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잔금을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와 버렸어요. 가압류가 들어오면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계약금 1,8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원래 1,800만 원만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죠. 배액 보상을 해야 되죠. 계약 이후에 등기부등본에 권리 변동이 생기면 계약을 진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전주인의 규칙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가 된다면 그분은 1,800만 원에 한한 배액을 배상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1,800만 원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그걸 먼저 받고 난 다음에 1,800만 원을 다시 청구하게 됩니다. 우리 카페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서 진행하는 투자심화반이 있죠. 투자심화반에서 우리 실전님이 셀프 전자소송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회원과 실전님이 상의해서 도와주어서 이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 회원이 있는데요. 그 한 회원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을 하고 하지 않고 가계약을 했고 가계약금 500만 원을 주었는데 며칠 후에 집주인이 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500만 원을 돌려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은 5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에 우리 실전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래서 이제 실전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 내용을 같이 상의를 했는데, 그래서 가계약할 때 어떤 조건들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니까 서로 주고받은 문자가 있었는데 그 문자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라고 나왔는 거니? 이 가계약은 본계약을 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건 특약이 존재할 수 있어서 이것은 더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전세 계약, 월세 계약, 이것은 계약의 종류와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일단은 계약금은 10%죠. 일반적으로 10%입니다. 꼭 10%가 아니어도 되는데 이것은 쌍방 간의 합의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중도금이죠. 중도금은 일반적으로는 40%인데 이것도 줄 수 있고 못 줄 수도 있고 금액도 쌍방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꼭 주는 것은 아닌데 매도인이 또는 임대인이 중도금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때 우리도 한 가지 조건을 걸어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그 집이 실거주로 한다면 그럼 내가 중도금을 줄 테니까 집을 적어도 15일 전에 좀 비워줘라. 그래서 그 집을 나도 수리를 해서 들어가게, 이렇게 한번 조건을 제시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집도 잔금과 동시에 다른 집을 이사가서 잔금을 치른다면
이것은 어려울 수 있겠죠. 다만 그러면 중도금을 주는 대신 가격을 조금 조정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중도금의 의미는 중도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은 그 계약은 매도인의 규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부동산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한다면 예를 들어서 2018년, 2017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하루에가 자고 나면 1,000만원, 2,000만원씩 뛰다 보니까 매도인들이 바로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때 중도금을 다만 얼마라도 먼저 중도금이라고 하고 먼저 보내버린다면, 그래서 중도금이 지급되면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중도금을 빨리 납부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잔금날 잔금 50%를 지급하고 우리는 등기할 수 있는 서류와 그 집의 열쇠를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때는 관리비뿐만이 아니라 공과금 정산도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계약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부동산원에서 연락을 받고 내용을 내가 충분히 숙지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가계약이라도 하겠다, 또는 막상 그 자리에 갔는데 돈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외국인이 지금 인터넷 뱅킹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돈을 보내는 금액을 한정되어 있어서 한 번에 많은 돈을 못 보낼 수 있어서, 그래서 이때는 가계약을 할 수 있겠죠. 가계약 금액도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계약을 할 때는 돈만 먼저 보내지 마시고 문자로 먼저 서로 교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첫 번째로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 그 다음에 평형 1번, 그 다음에 2번 금액, 매입 금액 또는 전세면 전세 금액, 월세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 다음에 세 번째 잔금날 정해야 되겠죠. 잔금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계약 이후 잔금 시까지 등기부등본에 권리변동이 생기면 임대인은 또는 집주인은 또는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배상한다. 그 내용을 넣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이렇게 문자로 작성해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보내셔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보내고 부동산 사장님은 저쪽으로 보내서 저쪽에서 오케이 사인했을 때 가계약금을 송금하면은 이것은 아주 잘한 가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계약을 송금하기 전에는 필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출력하는 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발급용이 있고요, 하나는 열납용이 있습니다. 발급용은 1,000원이고요 열납용은 700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컴퓨터로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갈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부동산 사장님한테 부탁하면 돼요. 그래서 열람용으로 발급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핸드폰으로도 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하고 나도 한번 같이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부동산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사진으로 보내달라 하면 됩니다. 열람용은 그 밑에 발급한 날짜와 시간까지 나오니까 사진을 바라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 요소가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는 토지와 건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토지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어 있고요. 건물도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물건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이라 한다면 이 면적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면적이 나중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지을 때 할 때 내가 분양권을 받느냐 현금 청산을 받느냐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갑구죠. 갑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구에 보면 소유권에 관한 기록이 했는데 뭐 2012년에는 누구, 15년에는 누구, 17년에는 누구 이렇게 소유권이 쭉 바뀌었는데 마지막 부분이 현 소유자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 이름과 매도자와 인적사항이 동일하면 관계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구에는 여러 가지 등기가 있는데 가등기, 가처분, 예구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 부동산은 지금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매입하면은 안 되겠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을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크게 을구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근저당은 말하자면 이 해당 부동산에 빚이 있다는 거예요. 빚이 있다는 거. 이것은 채권 최고액의 금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난 다음에 가계약을 한다든지 본계약을 할 때는 아까 제가 이제 그 문자로 주고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는 조건 이것도 꼭 기록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에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있다는 거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내가 직접 열람할 수 있죠. 직접 열람할 수 있다면 등기부등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람용과 발급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열람용으로 발급받아봐라. 왜 그러니 700원이고 또 등기부등본 밑에 시간이 나옵니다. 열람용이라고 해서 출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프린트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꼭 이건 뭐 나만 혼자 볼 수 있는 거 어디 제출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꼭 열람용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람용과 발급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수수료 차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등기소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나타나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한 것은 등기부등본의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예. 사실은 제가 쉽게 옛날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크게 한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면 당사자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당사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당사자는 뭐예요? 신분증에 나타나는 그 사람과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사람 이름을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 홍길동하고 누구예요? 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홍길동하고 같은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임장과 신분증도 꼭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렇게 뭐 등기부등본도 이주하고요. 이임장도 이주를 해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이 소유권이 자주 바뀌었다. 그렇다면 약간 의심스러울 수 있죠. 이때는 혹시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재산세 납입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잘 설명하면 됩니다. 왜 그러니 이거 사고가 나면 부동산 사장님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재산세 납부 확인서를 최근껏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월 달에 계약서를 쓴다면 며칠 전 9월 달에 재산세 낸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산세 낸 사람이 홍길동이라고 하고 등기부 등본에 홍길동이고 주민등록에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약할 때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이 단시간에 빈번하게 바뀐 경우는 조금은 조심스럽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을 보면은요, 보니까 이 사람이 2017년도에 소유권을 이전을 받았어요. 샀어요, 집을 샀는데 그해 겨울에 12월 8일 날 경매로 넘어가 버렸네요. 경매로. 이 집 산 사람은 그 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겠죠? 등기부 등본을 볼지 몰라서 그랬는지 몰랐는데 집 사고 난 다음에 석 달 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분으로 샀나 봐요. 지분으로. 그래서 또 그해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분권자들의 지분을 전부 다 통일시킵니다. 통일시켜요. 그리고 1년 또 2달 만에 가압류가 들어와 버렸네. 가압류가. 예. 그러고 그해 2018년 8월 17일 날에 다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매가 1개, 2개, 이중 경매가 2건이나 들어왔고 가압류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12일 날 소유권이 또 누군가는 이 집을 샀네요.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경매 넘어간 집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서로 알지 못한 사람이면 이 집 못 사요. 그래서 이렇게 빈번하게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이것은 이런 물건을 매입할 경우는 전 소유자를 꼭 찾아가서 이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의 경우에는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여기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게 빌라인데요. 보니까 여기 빌라라고 나오죠. 빌라라고요. 그런데 빌라는 몇 층이에요? 일반적으로 4층입니다. 4층. 근데 이건 몇 층이에요? 필로트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이네요. 빌라가 8층이에요. 이건 빌라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도시생활주택이에요. 도시생활주택. 예. 그런데 이게 방 3개, 거실, 주방. 빌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빌라라고 알죠, 이게. 2억 2,900, 2억 3천 정도 된 것이 2번 유찰해서 1억 4,600까지 떨어졌죠. 이런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건물이 굉장히 깔끔하고 실내에 들어가면 아주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 전체 외관을 보면은요, 2층까지는 색이 달라요. 3층부터 하고 1, 2층 색이 다르죠. 이럴 때는 무조건 의심해 보셔요. 의심. 이럴 때는 뭘 봐야 되는군요. 필연적으로 등기부 등본도 띄어봐야 되지만 뭘 봐야 되는군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니? 용도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원이에요. 의원.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용도가. 이건 뭐예요? 지금 빌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물건은요, 내가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3.6%예요. 3.6%. 굉장히 세죠? 그러면 만약에 빌라였으면 얼마예요? 빌라는 1.1%예요. 1.1%. 이거 몰랐다고 만약 이걸 취득했다고 가정해봐요. 나중에 팔 때 어떻게 돼요? 팔 때? 이게 의원으로 나타나게 팔 때 굉장히 어려워요. 팔 때. 예. 그래서 우리가 빌라인 경우에는 꼭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꼭 뭐 집합 건축물 대장을 꼭 발급받아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계약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의점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했고요. 다음에는 가계약금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